결혼식 날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편은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반듯하고 듬직해 보였고 시댁 식구들은 한결같이 예의 바르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참 좋은 집안에 시집간다. 직장도 탄탄하고 부모님도 교양 있어 보이더라. 저 또한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편과 넉넉한 살림살이 그리고 예의 바른 시댁 식구들을 보며 새로운 인생의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 집에서라면 나도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친딸처럼 살 수 있겠지. 그 기대감은 그때까지만 해도 꽤나 그럴듯하고 현실 가능성이 높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혼집이라고 소개받은 곳은 뜻밖에도 시댁과 같은 건물, 바로 한층 위였습니다. 남편은 가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 좋잖아. 라며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저를 향한 깊은 배려이자 믿음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일손을 돕는 정도의 역할. 그 정도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자 기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누군가의 아픔과 병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실을 그 누구도 저에게 미리 귀띔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아버지를 뵈었을 때 저는 그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성격의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면 잠시 저를 응시하다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다르네. 라거나 어디에 사느냐? 와 같은 흔한 질문조차 없었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아직 저와 정이 깊게 쌓이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가까워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무언가가 타는 듯한 냄새, 주방 바닥에 흥건히 떨어진 국물 자국, 그리고 허공을 향해 멍하니 들고 있는 냄비.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부엌으로 뛰어가 보니 시아버지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님, 위험해요. 저는 급히 가스밸브를 잠그고 시아버지 손에서 냄비를 빼냈습니다. 냄비 안은 이미 새까맣게 타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막내가 좋아했는데 이거 내가 해주려던 건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예전의 추억을 회상하시는 것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아, 예전에 막내딸이 있었나 보다. 추억이 많으신가 보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때는 이 말이 앞으로 얼마 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제 귀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장면들은 그 뒤로 점차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두면 멀쩡한 밥은 드시지 않고 반찬만 반복해서 집어먹고 화장실 문 앞에서 멈춰 서서는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방 안에서 다시 문을 찾지 못해 불안하게 우왕좌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가끔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때려는 듯 하다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마치 제 얼굴 위로 다른 누구의 얼굴을 겹쳐보려다가 결국 실패한 사람처럼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다가도 문득 시아버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또 가스를 켜놓고 잊어버린 건 아닐까? 혹시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거나 다치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근을 최대한 피하고 매일 가능한 한 빨리 퇴근하려 애썼고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주방과 거실부터 샅샅이 둘러보며 확인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지는 않은지, 창문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혹시라도 이상한 흔적은 없는지 말이죠. 그러다 결국 결혼 후 3달째 되는 달에 저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회사를 그만둬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이미 회사와 가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직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회사 다니느라 고생이 많지? 얼굴이 많이 상했네.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집안일까지 하면서 회사까지 다니면 내 몸이 몇 개라고 젊을 때 너무 무리하면 나중에 꼭 탈이 난다니까. 시어머니의 말투는 언제나 다정했고 마치 진심으로 저를 염려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의 끝에는 언제나 어떤 암묵적인 그러니까라는 단어가 덧붙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말이죠. 남편에게도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나 회사 계속 다니는 게 맞을까? 요즘 아버님 상태도 그렇고. 그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이내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해. 근데 솔직히 아버지 상태 생각하면 내가 집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엄마도 몸이 안 좋으시잖아. 그 말에 저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그만두는 게 맞겠지라는 생각과 단 한 번쯤은 내 삶도 소중하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라는 서운함이 마치 파도처럼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직서를 쓰던 그날, 저는 이것이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라고 거듭 되뇌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다만 그 누구도 저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퇴사 후 저는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집에서 시아버지의 돌봄과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약 복용 여부를 확인했으며 쌓인 집안일을 처리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갈수록 제 삶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갔습니다. 저를 부르는 이름은 사랑스러운 지수야가 아니라 무심한 예 또는 명령조의 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 내일은 병원 같이 가자. 너 약은 잘 챙겨드렸니? 처음에는 그 말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무심한 말들 속에 고맙다는 따뜻한 한마디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시작했던 저의 모든 노력은 조금씩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즈음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햇빛이 부엌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와 싱크대를 환하게 밝히는 특별할 것 없는 잔잔한 오후였죠. 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뒤 잠시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손을 닦고 나와 거실을 보았을 때 저는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리모컨은 소파 위에 놓여 있었고 TV 화면에는 평화로운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그곳에 앉아 계셔야 할 아버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에 방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안방, 작은 방, 화장실 어디에도 아버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살펴보니 잠겨 있지 않은 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층마다 멈춰서서 고개를 내밀어 보았지만 아버님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골목길, 동네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 심지어 시장 입구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습니다. 햇빛은 따가웠고 제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 거칠게 헐떡였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꽉 쥐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저는 찢어질 듯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데 집에서 사라지셨어요. 제 목소리는 극도로 떨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동네를 함께 수색하던 경찰이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쪽에 어르신 한 분 계신데 혹시 시장 근처 낡은 의자에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따가운 햇빛 아래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마치 모든 기억이 사라진 듯 공허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한참 동안 저를 응시했습니다. 집에 가요, 아버님.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 잡힌 제 마음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달려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아버님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너는 도대체 뭘 했길래 아버지가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니? 그 말은 크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고 저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격렬한 꾸중보다도 더 크고 날카롭게 들려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아버님을 찾던 동안 흘렸던 땀방울, 경찰과 통화하며 느꼈던 극심한 두려움, 혹시라도 아버님이 잘못될까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으로 거리를 헤매던 그 시간들은 시어머니의 냉정한 한마디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망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뒤 퇴근한 남편도 도착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들은 그 역시 제게 싸늘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찾긴 했네. 그 말 뒤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러운 듯 덧붙였습니다. 근데 다들 힘든 상황인데 너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았잖아. 집에 있었잖아, 오늘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터져 나올 것 같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었으니까 모든 책임은 내 몫이다. 그 논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으니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제가 이 집에 머무는 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든 그건 오롯이 저의 잘못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홀로 서서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쁘게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뛰어가는 아이들. 누군가는 지금 막 일을 끝내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친구들을 만나 시끌벅적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들 밖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퇴사했고, 제가 원해서 이 집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고 애써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굳건한 믿음 뒤편에서 누군가는 제가 일하지 않게 된 것을 자신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기고, 제가 집에 있는 것을 편리한 조건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잔인한 사실을 저는 그저 모르는 척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과하지도, 저의 입장을 변명하지도, 억울함을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씻고 식사를 차리고 시아버지의 약을 챙겼습니다.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고 집안에 불을 끄고 다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침묵이 저를 더욱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고, 그동안 저는 이 집의 모든 돌봄과 살림을 홀로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모시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한 뒤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쌓여있는 빨래를 하고 방을 정돈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다시 점심을 차리고, 낮 시간에는 혹시라도 아버님이 집안에서 길을 잃거나 다치지 않게 항상 뒤를 따라다니며 보살폈습니다. 저녁이면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외출하고 돌아와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 모셨지? 젊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참 든든해. 그 말은 언제나 저를 칭찬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저에게 이 집의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고, 제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이 집의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굳어져 갔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모임에 불참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다 결국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스스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 휴대폰 연락처에 단 한 명조차 저를 먼저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이 서러웠다기보다는 그저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나였던 시간이 너무나 오래전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무렵,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저는 베란다에서 바싹 마른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몸이 지쳐 허리를 펴려고 잠시 손을 멈춘 순간, 낯선 소리가 제 귀를 강타했습니다. 쿵 하고 무언가가 바닥에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느낌에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시아버님이 쓰러져 누워 계셨습니다. 그의 옆에는 깨진 유리컵 조각들과 엎질러진 물이 흥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가까이 다가가자 아버님의 팔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듯 얼굴을 찡그렸지만 동시에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 저는 홀로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 모임에 나가 계셨고 남편은 회사에 출근 중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보호자 서류에 제 이름을 적고
의료진에게 아버님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으며 입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돕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를 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아무도 제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미 의사로부터 모든 설명을 들은 상태였고 극도의 긴장감이 가신 탓인지 더 이상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너 또 잠깐 눈을 뗐니? 이렇게 큰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니? 그 말은 저를 노려보는 것도 아니었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아주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격렬한 비난보다도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뒤 남편이 제게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한 거야?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이것 하나 제대로 못 봐?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버님에 대한 걱정도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 상황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지 찾는 사람의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이런 일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신다니까, 가족이니까, 너라서 가능하니까 그런 가머니설로 저를 붙잡아 두셨던 거죠. 당신들은 이 집의 아픈 돌봄을 저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 겁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다치신 건 불의의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 사고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살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크게 소리치며 반문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내가 빠지면 누가 아버지를 돌보라고. 저는 고개를 떨구지 않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해야죠. 당신들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옷가지와 개인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던 장면을 다시 재현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몇 번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택시를 불렀고 익숙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그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검은 글자들이 제 결심처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잠에서 깨 거실로 나오자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간병인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이 역할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전부 서류에 적어뒀어.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동안 무엇을 홀로 감당해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영원히 잃어버렸는지 그제야
조금은 이해한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각각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돌봄을 전문 재가 요양 서비스로 전환하고 병원 일정과 보호자 역할을 서로 번갈아가며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한다는 말도,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저의 삶을, 온전히 저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누구의 돌봄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기쁨뿐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을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소중한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고 새로운 저만의 행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